네, 안녕하세요. KB증권 박준호입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12월 CPI 지표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CPI가 헤드라인 자체는 굉장히 올라왔습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에너지 가격이 최근에 많이 올라가면서 에너지 상품이든 서비스든 전반적인 에너지 관련된 항목들의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전월비 0.4% 정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전월비 0.4%라고 하는 수치는 당연히 연준의 타겟보다는 훨씬 더 높은 수치입니다. 연준의 타겟에 부합하려면 0.1% 후반대 정도를 기록을 해줘야 연간으로 2% 달성이 가능한데 당연히 0.4%는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이 에너지 가격 상승세를 단기적으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실제로 시장의 반응은 금리 하락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근원 CPI가 예상보다 더 빠르게 안정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원 인플레이션이라고 함은 에너지와 음식료 가격을 뺀 것들을 저희가 근원 CPI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특히 그 중에서도 주거비라든지 다른 다양한 서비스 관련된 인플레이션이 지난 12월 지표에서 둔화되고 있는 부분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예상치는 월간 0.3% 상승이었는데 실제 발표는 0.2%를 기록을 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생각보다 크지 않구나를 보여줬습니다. 물론 헤드라인 리스크는 남아있지만 근원 인플레이션은 안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데이터를 확인하고 나서 월러 이사의 발언이 시장에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월러 이사는 실제로 트럼프가 지명한 인사이기도 했고 차기 연준 의장으로도 거론되는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지금 연준의 통화 정책의 큰 방향성을 주도하고 있는 인물이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분이 굉장히 완화적인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고용 데이터 굉장히 좋은 건 맞다. 그런데 인플레이션도 상당히 낮아지고 있다고 판단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긍정적으로 나오게 되면 상반기에도 기준금리 인하가 가능하고 중립금리 추정치에 따라서 연내 3에서 4회 정도 인하도 가능하다라는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지금 시장은 한 번 정도의 인하를 반영을 했었고 12월 연준의 점도표에서도 2번 정도의 인하를 중앙값으로 제시를 한 상황인데 그것보다 더 아래쪽으로 월러 이사가 제시를 한 겁니다. 물론 이러한 발언이 어떤 차기 연준 의장 후보직을 위한 좀 리서비스성 발언일 수도 있지만 이 월러 이사의 경우에는 워낙 펀더멘털에 근거해서 주장을 하는 분이기 때문에 마냥 정치적인 발언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여기서 정치적이라 함은 트럼프가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한다는 뜻입니다. 이 월러 이사가 인플레이션이 낮아진다라고 주장한 이유 중에 하나는 최근에 PC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낮게 유지가 되고 있다는 부분을 강조를 했습니다. 1년으로 놓고 보면 최근에 디스인플레이션 추세가 느린 것처럼 보이지만 최근 6개월 정도 데이터를 보게 되면 월간 상승률이 0.2%를 하회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월간으로 0.2% 밑으로 돌아오게 되면 연준 타겟 2%에 부합하는 수치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PC 인플레이션은 그런 조짐들이 보이고 있고 이 추세가 되돌려질 것이라고 볼 근거는 많지 않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물론 에너지 가격 상승 부담이긴 하지만 노동시장의 타이트함이 상당 부분 해소가 됐고 중장기 기대 인플레이션 안정이 됐기 때문에 근원 인플레이션이 낮게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은 저희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KB증권에서는 올해 기준금리 인하를 2회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시장 기대치보다는 더 큰 폭으로 기준금리 인하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근거 자체가 이번에 월러 이사의 발언과 조금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앞으로 연준을 이끌어갈 다수의 위원들은 여전히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이 지속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기준금리 인하가 지속되고 시장금리도 하향 안정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취임하면서 주요 요직의 인사들이 여러 가지 발언을 쏟아낼 때마다 시장의 변동성을 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에 시장에 집중을 받고 있는 인물 중에 하나는 재무장관 베센트라고 하는 분입니다. 여러 가지 청문회에서 얘기들이 나왔는데 크게는 재정정책과 관세에 대한 얘기를 제시를 했습니다. 관세 이야기는 그 뒷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재정정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재무부라고 하는 것은 정부의 채권을 발행하고 관리하는 기관입니다. 여러 가지 임무 중에 하나가 국채를 발행을 하는 거죠. 사실 재정 적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재무장관은
결국 국채 발행을 많이 늘릴 수밖에 없고, 시장 참여자들은 이번 청문회에서 국채 발행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을까, 시장의 촉각이 곤두세워졌는데 실제로 국채 발행에 대해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좀 주목할 포인트들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바이든 정권을 상당히 비판을 하는 분입니다. 이 베센트 위원은 미국 정부는 재정 적자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결국 재정 적자라고 하는 것은 세수 대비해서 지출이 많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면 미국은 어떤 것에 문제가 있느냐, 벌어들이는, 즉 세수에 큰 문제가 있다라고 보지 않고 재정 지출, 즉 방만한 재정 지출에 큰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베센트라고 하는 분은 2028년도까지 현재 마이너스 7%에 달하는 재정 수지 비율을 마이너스 3%까지 줄이겠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분이고요. 물론 그 방법에 대한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지만 그 과정에서 채권 발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시장의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최근에 금리가 많이 오른 배경 중에 하나는 재정 적자가 당장 줄어들기가 좀 쉽지 않은데, 베센트 재무장관이 이제 재무장관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기존과 다르게 중장기 국채 발행이 늘어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들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저는 베센트 재무장관이 중장기물 발행을 급격히 늘릴 가능성은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 금리는 장기물 발행보다는 단기물을 발행할수록 이자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그걸 보여주는 지표가 기간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지표입니다. 그림에서는 제가 10년물짜리 기간 프리미엄을 그려놨는데요. 이 기간 프리미엄이 플러스라고 하는 것은 단기물로 계속 발행을 하는 것보다 장기물로 발행했을 때 금리가 더 높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채권 시장의 금리의 상황은 장기물로 발행할수록 이자 비용을 더 내야 되는, 즉 정부로서는 재정 지출이 더 늘어나는 결론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베센트는 재정 지출을 최대한 줄이고자 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과거에 중장기물 발행이 적었던 것을 비판하긴 했었지만, 실제로 베센트 재무장관이 이번에 2월 초에 국채 발행 계획을 발표를 할 텐데, 이자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중장기물 발행을 급격히 늘릴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일각의 우려와 달리 재무부의 국채 발행 계획 2월 초에 발표가 됩니다. 이 2월 초에 발표되는 재무부의 국채 발행 계획에서 중장기물 발행이 늘어나면서 장기물 금리를 한 번 더 상승시킬 가능성은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청문회를 좀 돌이켜보면 재정 적자 줄여야 된다, 관세는 계속 지속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들을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 시장의 관심은 국채 발행으로 지금 쏠려 있고, 결론은 국채 발행에서 큰 변화가 나오긴 어렵다. 왜냐하면 재정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현재로서는 장기채 발행보다는 단기채 발행이 더 유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2월 초에 금리 상승 리스크가 커질 가능성은 저희는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트럼프 취임 이후로 당연히 관세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세가 부과를 받는 이유는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사인 하나로 관세 부과를 실제로 시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취임 첫날부터 관세 부과가 가능하고, 어떤 국가들에게 몇 %의 관세를 부과할지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에서 주요 인사들이 관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면 결국 트럼프가 어떤 정책을 펼칠지도 나름대로 가늠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소개드린 베센트 재무부 장관뿐만 아니라 상무부 장관 러트닉, 그리고 스티븐 미란 경제자문위원장, 그리고 그리어라고 하는 무역대표부 대표, 피터 나바로 무역제조업 선임고문, 케빈 하셋과 같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이런 굵직굵직한 인사들이 관세 관련된 입장들을 여러 가지 글이나 인터뷰들로 많이 제시를 해왔었습니다. 첫 번째로 모든 인사들이 관세 부과에 대해서 긍정적입니다. 트럼프의 정책이 관세 부과이기 때문에 주요 요직의 인사들도 모두 관세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두 번째는 모두가 보편적 관세를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두 명 정도를 제외하면 실제로는 점진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고, 또 관세라는 것을 어떤 협상의 도구로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대부분 인사들의 시각들입니다. 지금 트럼프가 취임한 이후로도 관세를 모두 때리는 것이 아니라 특정 국가, 특정 항목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마냥 관세를 다 부과하는 것보다는 어떤 개별 국가에 대해서 얻을 것은 얻고, 그 얻을 것을 얻기 위해서 관세 부과를 어떤 위협의 도구로 조금은 사용하겠다. 근데 다만 이
요직의 인사들이 모두 공통적으로 발언하는 부분은 중국에 대해서는 다소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실행이 될 텐데 중국에 대해서는 굉장히 하시하게 나오겠지만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는 지금 시장의 우려보다는 굉장히 마일드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지금 금리가 많이 내려오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좀 설명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관세가 시장이 극도로 우려했던 것보다는 괜찮을 것 같다라는 인식들, 최근에 요직들의 인사 발언들도 그렇고 트럼프 취임 이후에 뭐 중국에 대해서 풀리 관세를 떼지 않겠다라는 뭐 여러 가지 언론 보도들도 나오면서 관세 강도 자체가 낮을 수 있다는 부분들이 첫 번째 요인이고요. 두 번째는 불확실성 해소 자체가 금리의 하향 안정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리라고 하는 것은 특히 장기 금리의 경우에는 불확실성이 클수록, 그게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든 연준 통화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든 불확실성이 클수록 금리는 높아집니다. 그래서 트럼프 취임 전후로 금리가 급등했던 배경 중에 하나는 결국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졌기 때문인데, 트럼프 취임 이후로 실제로 관세 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불확실성 자체는 계속 해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 금리 상승 압력을 저희는 낮춰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